딸기 이씨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딸기의 배양액 농도가 사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낮잖아요. 그 다음 뭐 극후반 가면은 거의 뭐 비료 안 쓰시고, 뭐 3월달부터는 비료 안 쓰시고, 천평 기준으로 1년에 뭐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비료대를 지불하시는 게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씨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 들으셨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딸기 배양액 이씨가 낮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봐주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딸기의 생체중 질량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인데, 보시면은 잎 면적이 한 24%를 차지하고 과일이 61%를 차지하는 어마무지하게 개량된 종이죠. 정말 인간들을 위해서 개량된, 야생에 있는 산딸기는 이 정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100kg이라고 하면은 과일이 60kg이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수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이렇게 뿌리 부분 보시면은 뿌리 부분 무게는 4%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청근성도 이런 청근성이 없는 겁니다. 지상분이 이렇게 비대한데 지하부가 이렇게 빈약하니까 양분이 세게 들어가게 되면 뿌리가 죽습니다. 여기는 평균적으로 몇 하방 따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3에서 6하방 딴다고 했을 때 연속적으로 계속 과일 따먹으려면 양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양분 요구도가 높은 작물은 맞습니다만, 개량된 것 자체가 뿌리가 너무 약하게 개량됐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센 농도의 양액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기 하시는 분들께서 관행적으로 신경 쓰시는 게 이씨 농도는 크게 못 높이시고 영양제 살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전 이 농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농법은 맞습니다. 근데 영양제가 어떤 시기에 어떤 영양제가 투입돼야 되는지는 뒤에 이야기를 하고, 어쨌건 딸기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딸기는 뿌리가 너무 약하다. 뿌리가 약하니까 높은 농도의 양액 재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제가 근본적인 문제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어느 배지에서 키우시나요? 대표님 어느 배지에서 키우세요? 딸기. 코코피트 말고 다른 거에서 키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코코피트, 뭐 상토도 있을 수 있고, 코코피트도 있을 수 있고, 피트모스 뭐 종류 다양한데 어쨌건 코코피트가 있다고 했을 때 코코피트를 매년마다 그러면 갱신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한 10년 가다. 10년 뭐, 상당히 길게 가시네요. 그죠? 상당히 근검절약하시네요, 대표님. 어쨌건 코코피트를 뭐 10년까지는 아니어도 뭐 3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했을 때 이게 딸기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그 따끈따끈한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논문이에요. 보시면은 EC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EC, 뭐 ECW, LF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EC가 얘기하는 건 근권부의 EC입니다. 그러니까 근권부 이렇게 쭉 짜가지고 EC를 잰 거예요. 그리고 ECW는 배양액 공급되는 EC예요. 그럼 요거 보실게요. 요거 보시면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근권부 EC가 1일 때 잠재적인 수확량이 10%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논문으로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근권부를 쭉 짜가지고 EC를 재보니까 근권부 EC가 1.3일 때 수확량이 20%가 감소한다라는 거죠. 한동 기준으로 우리가 100톤을 따야 되면은 100톤을 따야 되는데 계속 코코피트를 재사용하면서 여기에 염류가 많이 집적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염류 집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조금 더 딥하게 가면은, 조금 더 깊숙하게 가면은 배지의 재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지 재사용하시면서 실제로 정식하기 직전에 뭐 포습도 하시고 배지 살균도 하시고 버퍼링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배지 관리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맞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 고민하라고 이 자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권부를 쭉 짰을 때 EC가 1.8이 나오면 수확량이 무려 35%가 감소되고요. 근권부를 쭉 짰을 때 EC가 4가 나오면 수확량이 10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딸기가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왜? 딸기는 근권부가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요? 4%밖에 차지 안 하니까. 뿌리가 이렇게 약하니까 근권부에 염류가 집적되어 있으면 이렇게 잠재적인 수확량들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구라치는 게 아닌 게, 이게 예상 수확량 이렇게 내우는 공식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논문 서치해가지고 찾아온 거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LF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LF는 이 10%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9% 정도 더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근검부 이씨가 1.3이야. 그러면 20% 수확량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물을 내가 주는 것보다 11% 정도 더 증수해서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공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게 가셔가지고 이씨 그러니까 배지를 쭉 짜셔가지고 침출되는 용액 있잖아요. 그 용액에 이씨를 재신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9를 하시면은 이 정도 9를 해가지고 그 숫자가 뭐 예를 들어 20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주던 게 원래 모종당 100ml를 줬으면 모종당 20%를 증수해서 120ml는 줘야지 얘네가 염류 장애를 안 입는구나 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물을 이렇게 증수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불가능한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양액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물의 증량, 물의 비율 세팅이 어렵죠. 왜냐하면 줄이나 럭스가 이제 충족됐을 때 양액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막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000m 100배액이 아니라 뭐 1000m 100배 똑같이 할 때 비료 양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빨리는 물의 양을 같게 유지한다면 물 자체는 증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또 문제점이 뭐냐면 딸기 이하방 따고 나서 한참 날 따뜻해질 때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배양액 농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딸기가 웃자라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하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이후 수확은 뭐 그렇게 크게 돈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그때도 소출을 거두셔야 되는데, 물이 전반적으로 증량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물 관리를 하실 거면은 전문적으로 밭 상태를 볼 수 있는 컨설턴트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기 전에 정식하기 전에 저 염류의 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버퍼링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배지 살균 소독할 때 배지를 최대한, 그러니까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LF 값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처음부터 맥을 잡고 가면 딸기는 뿌리가 약하다 동의하시죠? 뿌리가 약하니까 이씨를 낮게 줘야 된다도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배지를 아무리 저이씨로 재배하더라도 코코피트를 10년 동안 사용하시니까 코코피트의 근검부 자체가 지금 망가져 있어서 수확량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고요. 이 주는 거를 논문에서는 물을 더 줘라라고 하고 있는데, 물을 더 주는 건 저도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작기 시작 전에 배지를 재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작기 중간에도 최대한 염류 집적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는 것.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배지를 재사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작기 중간중간에도 계속 배지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염류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딸기 농사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타이틀이 육묘관리긴 하지만 육묘건, 영양생장이건 생식생장이건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작기 중간중간에 딸기의 염류 집적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휴믹산이라든가 풀빅산, 아니면 킬레이트제 같은 거, 아니면은 또 최근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산화물 같은 거,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도 막 저 기포가 발생해서 염류를 좀 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산화티탄, 뭐 이게 페인트에 쓰이는 산화제인데 그런 것도 좀 아름아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토양 계량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EC2를 낮춰야 되니까요. ECW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사실. ECW는 금액의 농도인데, 그거는 어차피 지금 다 처방전 받으셔가지고 뭐 0.8에서 1.2, 높게 가실 때는 1.3, 1.4로 관리하시니까 그거는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건 처방전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니까. 하지만 그거를, 지금 문제는 처방전이 가정하는 거는 배지의 재사용을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배지의 단용 사용을 가정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농경비 때문에 계속 배지를 재사용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수확량이 떨어지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산이나 킬레이트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작기 중간에 이런 걸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기산이잖아요.
뭐 휴믹산, 풀빅산 같은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이런 유기산들이 또 과용되게 됐을 때 안 그래도 그 뿌리가 약한 친구인데, 뿌리가 약한 딸기인데 또 데미지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양분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딸기 쪽에 인산은 쓰셔야 돼요. 그죠? 가리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산가리도 쓰시고 뭐 질산가리도 쓰시고 인산 암모늄도 쓰시고 다양하게 쓰시는 건데, 요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작년에? 근데 요게 이제 인산 가리 제품인데요. 염류 집적도를 낮춥니다. 요게. 그러니까 어차피 딸기는 인산 가리를 공급이 돼야 되고, 자, 배지에 지금 이씨가 높아져 있는 거는 불용화 돼가지고 높아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용화된 성분들이 대부분 인산이랑 양이온이 결합한 성분들입니다. 그 분석을 해보면은 인산 철이나 뭐 인산 나트륨이나 인산 알루미늄이나 인산 칼슘이나 뭐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결합을 얘가 파괴해 줍니다. 파괴한 다음에 토양의 근권부에 배지에 이미 불용화됐었던 애들이 딸기에 흡수가 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요것만 보시더라도 무조건 쓰셔야 되는 제품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오늘 댁에 가셔서 20m가 있으신 분은 근권부 이씨를 꼭 한번 재보시라. 근권부 이씨를 재보시고 요게 얼마나 지금 내 근권부 배지에 재사용 때문에 이씨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거를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육모 얘기로 넘어갈게요. 뭐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저도 저런 거 한번 쓰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이 흐름을 깨뜨릴까봐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을까봐 솔직히 매우 제품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 덕분에 또 제품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건 그냥 인산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산가리 쓰시죠? 인상거리는 그거를 이제 그러면 짧게 한 5분 동안만 제품 설명 한번 싹 드리고 육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건 대표님이 질문 주신 것 자체가 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B통에 딸기 배양액 조제하는 B통에 인산가리 안 쓰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가리는 안 쓸 수가 없죠. 인산 줘야 되는데 인산가리 안 들어가면 뭐 인산 어떻게, 인산 암모늄으로 다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인산가리는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산가리 쪼개놓으면 요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가 정인산이라고 부릅니다. 정인산. 그러니까 이게 인산가리가 뭐 중국산이건 야라산이건 뭐 벨기에산이건 어디산이건 간에 쪼개면은 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인산이 왜 흡수가 힘드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pH에 따라 가지고 결합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pH가 낮을 때는 철이랑 붙고요. 인산철. 이게 붙은 건 흡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도 흡수 안 되고 철도 흡수 안 되는 거예요. pH가 낮을 때는 칼슘이랑 붙어요. 인산 칼슘. 그래서 인산도 흡수가 안 되고 칼슘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한 번만 하면은 동계에는 인산이 더 흡수가 안 되거든요. 온도가 낮아지면 인산 흡수율이 더 떨어지고 있죠. 인산은 지온에 따라서 흡수율이 되게 많이 바뀌는데, 딸기 동계에 키우시잖아요. 동계에는 그럼 pH를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냐면, pH를 평소보다 조금 더 낮추셔야 돼요. 많게는 0.2, 적게는 0.1 정도 pH를 낮추셔야 돼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pH가 낮을 때는 인산 철이 흡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pH가 높을 때는 인산 칼슘 흡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철이랑 칼슘 중에 딸기한테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칼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칼슘은 다량 원소고 철은 미량 원소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흡수가 안 될 거 칼슘을 최대한 많이 흡수시키고 철은 덜 흡수시키는 걸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pH를 조금 낮추셔야겠죠. 그러니까 동계가 되면은 추워지면은 인산 흡수가 더 잘 안 되니, 근데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철이랑 달라붙거나 칼슘이랑 달라붙으니 차라리 철이랑 달라붙게 하자. 그렇게 하려면 pH를 조금 낮추시라. 0.1에서 0.2 정도 낮추셔라. 그러면 칼슘은 그나마 흡수가 된다. 부족한 그럼 인산이랑 철은 어떻게 할까? 철은 연면시비 하시면 됩니다. 인산도 가끔씩 이따금씩 연면시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새 나갔고요. 인산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pH에 따라 가지고 철이랑 달라붙거나 칼슘이랑 달라붙어 가지고 흡수가 안 된다. 이 흡수 안 되는 건 어디에 있어요? 배지에 있는 거예요.
배지에 있으니까 배지의 이시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도가 낮을 때 흡수율이 너무나 떨어진다. 고작 8도 정도 떨어졌는데 흡수율이 100%에서 30%로 70%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 정인산의 특징입니다. 인산가리, 그러니까 어떤 인산이건 뭐 토경재배 하시는 분들께서 뭐 그냥 토경재배 하시는 분들께서 쓰시는 뭐 과석이건 용가린이건 용성인비건 토마스인비건 어떤 종류의 인비료건 인산가리건 녹으면 얘니까 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달라붙거나 온도가 떨어지면 흡수가 안 되거나 그리고 중요한 게 2mm밖에 이동을 안 한다는 거. 근권부에서 고작 2mm 이동한다는 거. 딸기 하실 때 드리퍼 이렇게 설치하시고 물방울 똑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에 들어있는 인산은 고작 배지 내에서 2mm밖에 이동을 못한다. 2mm 동안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딱 자유롭게 이동해가지고 흡수가 되려고 하는데 딸기는 또 뿌리가 약하니까 거기까지 뿌리가 안 뻗어 있으면 가만히 놓여있는 인산은 또 pH가 낮을 때는 철이랑 달라붙거나 높을 때는 칼슘이랑 달라붙어 버린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이 정인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요거는 근데 비단 뭐 딸기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타이틀인 육묘기에도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묘기 인산이 중요한 이유는 뭐 잠깐 또 딴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뿌리가 잘 뻗어야 하니까 육묘기에 뻗는 것들이 주분이긴 하지만 그 뿌리가 잘 뻗어야 되니까 인산이 중요하고 육묘라 함은 결국에 화합운하잖아요. 화합운하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화합운하 신경 쓰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저온 단일로 바꾸고 냉장 처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어쨌건 화합운하를 유도하는 식물 호르몬이 사이토키닌이라는 물질이고요. 이 사이토키닌은 뿌리에서 발생합니다. 사이토키닌의 전구체로 들어있는 게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온 단일 처리를 잘한다고 하시더라도 인산이 부족하면 육묘기의 화합운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산이 중요한데 지금 대표님들이 쓰시는 인산 자체가 요런 기작 2mm밖에 이동을 못하고 요런 기작 저온일 때 흡수가 안 되고 요런 기작 pH에 따라서 철이랑 칼슘이랑 달라붙고 해서 불용화가 되고 배지 내에 집적이 되고 배지의 이시가 높아지고 있는 기작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폴리인산이라는 건 뭐냐면 폴리인산은 얘예요, 얘. 뭐 그냥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얘 있잖아요. 얘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네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이게 사실 자연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자연계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뭐 형태에 따라서 2-거나 3-인데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달라붙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건데요. 마이너스를 억지로 지금 이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고온이랑 고압의 기술을 활용해서 억지로 이어놓은 거고 그 그냥 비통에 타셨을 때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이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이 구조가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구조가 유지가 되니까 무거워져 가지고 이동성이 좋아집니다. 고작 2mm밖에 이동이 안 됐던 게 이동성이 대폭 좋아져 가지고 싱토까지 잘 이동을 해서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가 마이너스니까 아까 플러스였던 철이랑 칼슘이랑 달라붙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마이너스긴 한데 되게 센 마이너스여서 기존에 달라붙어 있던 애들 있죠. 이 달라붙어 있던 애들, 염류 집적된 애들에서 이 플러스인 칼슘이랑 철들을 얘네가 갖고 와요. 갖고 온 애들은 얘랑 불용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느슨하게 달라붙어 있다가 또 흡수가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바로 킬레이트 효과거든요. 우리는 이 폴리인산을 사용했던 이유가 인산 자체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사용했었던 거예요. 인산 흡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동성도 개량시키고 pH에 따라서 달라붙는 것도 좀 막고 저온일 때도 흡수가 잘 되게 하려고 이거를 사용했던 건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가적인 이익이 또 생기는 거죠. 부가적인 이익이 뭐냐면 기존에 불용화됐던 인산 복합체의 구조에서 양이온을 데리고 와서 양이온도 흡수시키고 인산 자체도 흡수시킨다. 기존에 불용화가 됐었던 건 ECE 배지의 EC를 높였었던 거죠. 염류 집적도가 높아졌었던 건데 이것도 들어가고 달라붙어 있었던 것도 들어가니까 ECE, 배지의 EC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이 폴리인산을 사용하세요가 토양 개량제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안 되고요. 얘는 원래 토양 개량제의 목적이 아니죠.
얘는 그냥 인산을 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대표님들이 주셨던 그냥 일반적인 인산의 흡수율이 뭐 10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의 흡수율은 그거보다 10배니까 100이니까 훨씬 더 효율이 좋으니까 이 제품을 쓰세요 라고 권장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부가적인 이익으로 배지를 재사용할 때 배지의 이씨가 높아가지고 좀 딸기의 생육이 저하되는, 딸기의 수확량이 주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사진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관의 단면이거든요. 관의 단면을 반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관 단면 반으로 잘라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때가 껴 있는데요. 이 하얗게 때가 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산철이나 인산칼슘인 겁니다. 얘네 자체가 배지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지의 이씨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FK30 폴리인산이 들어간 배양액으로 관을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세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딸기한테 주는 관으로 그냥 그거를 공급을 한 거예요. 딸기 인산 잘 먹었겠죠. 부가적인 이익으로 하얘지네요. 기존에 불용화됐었던 물질들이 제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배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지에서. 관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기 힘든 딸기가 뿌리를 칭칭 감고 있는 배지 안이 이렇게 하얀 알갱이들이 있어서 딸기의 뿌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하얀 알갱이들을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배양액 타시고 1000리터 100백으로 하시는데 배양액 타시고 뭐 3달에 한 번 배양액 타시는 분은 사실 드물잖아요. 대부분 뭐 2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안에는 소모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행인 게 1000리터 100팩 시스템에서 어쨌건 얘네를 저희가 쓰시라는 양만큼만, 가이드해드린 양만큼만 쓰시면은 2주에서 4주 동안은 이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이 구조가 유지가 되니까 인산의 흡수율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고요. 이렇게 토양의 염류 집적도를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량도 사실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가 않은 게, 사용량 자체는 그냥 10리터입니다. 10리터. 한 번 타실 때 10리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비통에 인산가리 처방 받으시잖아요. 처방 받으신 거에서 4kg을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산가리 처방 받은 게 예를 들어 8kg이면 8 빼기 4는 4kg만 인산가리 타시고 SK30을 10리터 쓰시고, 인산가리 처방받은 게 12kg이에요. 그럼 12 빼기 4는 8. 8kg만 인산가리 타시고 SK30은 10리터 이렇게 추가하시고 하시면은, 저 원래 제품 얘기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제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딸기의 배지 재사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뭐 딸기가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양액작물 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안면 배지로 하니까 사실 이씨에서 이렇게까지 막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걔는 워낙 또 고이씨 재배 작물이기도 하고, 딸기는 4%밖에 뿌리가 차지 안 하는 청근성인 작물인데, 그 청근성인 작물이 배지 재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배지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정식 전에도 배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은 이제 금방 해드릴게요. 정식 전에도 배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정식하고 난 다음에도 배지의 이씨를 낮추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지의 이씨를 낮추시려고 노력하실 때 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시중에 널리 나와 있는 게 결국 유기산이랑 킬레이트제인데, 그거를 작기 중간에 투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는 뭐 딸기가 선호하는 형태의 양분은 아니잖아요. 딸기가 먹을 수 있는 인산이랑 가리로 얘네를 해결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폴리인산은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처방전대로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미량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문 자료 또 발췌해 왔습니다. 여러 번 딸기 실증 재배 실험하면서 딸기의 미량 요소가 어느 정도 레벨이 제일 적당할까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요 레벨이 제일 적당합니다. 붕소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볼. 이거는 전작기 공통이에요. 육묘기부터 후반기까지 붕소는 10 마이크. 이거 그래서 나중에 처방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방전 확인하셔서 붕소가 몇을 타겟으로 돼 있나. 그래서 요거는 사진을 찍으시건 아니면 저희한테 교육자를 받으시건 나중에 꼭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받으시는 처방전이랑 이게 좀 맞고 있는지. 좀 맞지 않으면은 그냥 처방전 해주는 사람한테 요청하세요. 요 농도에 맞춰달라고. 요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많이 똑똑하고 훨씬 더 뭐 딸기 많이 키워본 사람들이 쓴 논문이니까
어쨌든 붕소는 10 마이크로몰, 구리는 0.75, 철은 20 마이크로몰, 망간, 몰리브덴, 아연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철 같은 경우는 정식하고 나서는 30까지 가야 된다고 하고, 망간은 정식하고 나서는 15까지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꼭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냥 이건 저희 야라 거 없어요. 야라 제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요 농도가 딸기의 생육에 제일 적합하대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SI 넣습니다. SI. 이것도 이제 최근 논문 보다가 그냥 신기해서 갖고 왔는데, 딸기에 실리콘 주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된대요. 근데 저 봤거든요. 규산질, 규소를 연면 시비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네. 규산질 연면 시비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실리콘, 작기가 진행되면서 실리콘 함량이 2배에서 좀 높아진다. 그러니까 연면 시비가 되게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패턴은 뭔 패턴이랑 비슷하냐면 칼슘 패턴이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실리콘이 자일렌, 물관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물관으로 이동하는 게 또 대표적인 칼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은 칼슘에 준해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칼슘 같은 기작을 한다. 그래서 뭐 실리콘 농도가 높아지면은 뭐 이렇게 수확량이 증가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실리콘을 언제 얼만큼 줘야 되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실리콘 영양제, 실리콘이 들어있는 영양제 함량이 실리콘이 한 0.5% 나옵니다. 1리터에 0.5%면은 한 실리콘이 리터에 한 5g 들어있는 거고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총 작기 동안 한 4리터 정도를 사용하라고 논문에서는 권장을 하네요. 이게 저도 보면은 총 작기에 들어가야 되는 논문 내용을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20번을 연면 시비해야 되는 건 좀 이제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험을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실험을 4리터를 전 작기에 사용하는 것부터 가지 마시고, 보통 논문은 또 이제 최대 배수로 쓰는 게 결과가 그렇게 좀 유의미하게 나오니까 그러는 거고, 4통까지 쓰지 마시고 이번 작기에는 반 통만 한번 써보자,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음 작기에는 한 통 써보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근데 실리콘이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는 논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십사, 실험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적극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어쨌건 뭐 제가 팔지도 않은 실리콘 때문에 이렇게 또 좌중들이 저에 대한 불신이 한번 또 이렇게 심각해졌네요. 저는 그냥 논문을 해석했을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리콘이고 배지. 어쨌건 배지를 재사용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작기 시작 전에 배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 농가분에 따라서, 심각도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으나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배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1일차에는 물 이빠이 채워놓고, 그러니까 정식하기 전에 7일 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식하기 일주일 전에 시작을 하는데, 그 일주일 전에는 물 이빠이 채워놓고, 그 다음 날에는 살충제랑 살균제 넣어놓고, 농협에 보면 좋은 거 많이 있겠죠? 그 다음 날에는 질산칼슘 용액. 이 질산칼슘, 그냥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질산칼슘을 타셔서 물을 주는 것들이 배지의 양분을 용탈시키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워낙 질산태 질소가 배지에 지금 집적되어 있는 양분들은 대부분이 인산이랑 양이온의 복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인산철 혹은 뭐 인산칼슘 말씀드렸고, 그 외의 성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진짜 90% 이상이 뭐냐면은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지의 정기적인 극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토양도 마찬가지고 배지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인 극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달라붙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배지나 토양의 상태를 얘기할 때 이 친구들의 CEC, 양이온 치환 용량이 얼마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양이온을 갖고 오고 고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얘기하는 이유는 양이온을 갖고 오고 고정하기 위한 배지의 정기적인 상태는 음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배지는 음성이니까 대부분의 양이온이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온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양이온이랑 잘 달라붙고 물 빠짐이 좋은 성분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성분이 대표적으로 질산칼슘입니다. 질산칼슘.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질산칼슘을 쓰십니다. 관행적으로 풀었을 때 한 1000리터에 한 포에서 2포 정도 넣으시고 EC 1.0으로 하루에 한 8에서 10번 동안 이렇게 용탈을 열심히 시키시면 되겠다
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질문 없으시죠? 네, 질산칼슘 1000배 액으로 하시건 두 가지예요. 1000배 액으로 타시는 게 편하신 분은 1000배 액으로 타시고, 그런 거 계산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냥 1000리터 통에다 한 포나 두 포 타신 다음에 하루에 8번, 이날 10번 정도 이렇게 이틀 동안 공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날에 이제 페로산 같은 거 하셔가지고 소독 한번 하시고, 6일차, 7일차에는 버퍼리라는 건 이제 배지를 채워놔야 되죠. 그러니까 처방전대로, 정식기 처방전대로 조제하셔가지고 배지 좀 이렇게 채워놓으시고 정식하시고, 그 다음 양액 공급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단수 꼭 하셔야 돼요. 단수 며칠 하세요? 안 하세요? 대표님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은 단수 며칠 하세요? 다 안 하세요? 아, 이게 참, 단수가 농학적으로 되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영양제 파시는 분들께서 자꾸 농법을 이상하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아직 어리긴 합니다만, 딸기 농사가 10년 전,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또 달라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렇게 막 많은 영양제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뭐 매뉴얼대로 단수 처리하셔가지고, 얘네가 막 모종들이 막 되게 막 너무 잘 안 자라 보일 때까지 이렇게 단수하셔서 나중에 모종 들어가지고 뿌리 잘 감은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급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딸기를 키우시는 게 원래 매뉴얼인데, 그런 거 안 하시고 막 모종 좋은 상태로 만드시려고 단수 처리 안 하시고 하다 보면은 뿌리에 데미지 입으니까 뭐 뿌리 밝은제 같은 것도 연면시비 하시고, 뿌리 밝은제 연면시비 하시면 막 얘네가 또 잘못 또 센 농도로 하면은 막 또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하면 또 아미노산제 막 또 연면시비 하시고, 이런 농법으로 가고 있는 거에 개탄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딸기가 정식하고 나서 이제 주근이 죽어가면서 2차근, 3차근이 생기고, 거기서 옥신 생성되고, 사이토키닌 생성되고, 거기까지 기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살 수 있어요. 삽니다. 100%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죽을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현장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고, 현장 가서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뭐 강의실에서 무조건 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건방져 보일 수는 있지만, 삽니다. 살아나고요. 그렇게 밝은 제대로 돼서 뿌리가 배지를 감은 애들은 나중에 물 제대로 주게 되면은, 급수 제대로 하게 되면은 금방 살아납니다. 네,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쨌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게 이거네요. 용탈시키려면 질산칼슘 쓰셔야 된다는 거. 정식 전에 이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정식 전에 이렇게 관리했으면 정식 후에는 금권부 배지 이씨 관리 안 해도 되나요? 네, 해야 되죠? 해야 되면 뭐 쓰셔야 되죠? 네, 폴리인산.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단수. 단수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얘기는 또 이제 함수율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물은 어떤 타이밍에 줘야 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게 딸기 품종이에요. 외국에서 키운 애들이겠죠. 딸기는 우리나라 게 맛있잖아요. 설양 맛있고 장이 맛있고 금실 맛있잖아요. 근데 딸기 논문은 외국이 좋은 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 거 갖고 온 거고 죄송해요. 근데 이제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다량원소 중에 유일하게 황이 빠졌네요. 아쉽게도. 걔네가 1년 동안 3,000평 단위로 먹는 양이고요. 비율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리를 제일 많이 먹네요. 당연한 얘기죠. 가리를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먹는 게 질소, 그 다음 많이 먹는 게 칼슘. 이 칼슘 중요하네. 칼슘은 많이 쓰시니까, 질산칼슘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이 얘기 하기 전에 잠깐 5분만 딴 얘기 할게요. 질산칼슘 주기적으로 계속 쓰시잖아요. 안 쓸 수가 없지. 처방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질산칼슘인데, 그죠? 칼슘 결핍 오세요? 팁번이라든가 과가 좀 물러진다거나, 특히나 신엽에 팁번 온다거나, 혹시 그런 칼슘 결핍 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육묘기 말씀하시는 거. 육묘기 말고 그냥 언제든지. 많이 오나요? 그럼 안 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 오시는 분은 그럼 없는 건가요? 어쨌건 칼슘 결핍이 지금 쓰시는데 계속 오고 계시는 상황이시잖아요? 아쉽지만 칼슘 결핍이 왜 올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들 없으신가요? 칼슘 많이 쓰시잖아요. 질산칼슘이 제일 많이 쓰는데, 질산칼슘의 질소가 한 16% 들어있고 칼슘이 한 26% 들어있을 겁니다. 질소보다도 칼슘을 더 많이 주는 건데,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칼슘 갈핍이 오면 안 되는 건데도 칼슘 갈핍이 옵니다. 왜 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게 첫 번째는 이제 기량작용일 거예요. 기량작용. 기량작용 경쟁하는 거죠. 칼슘은 뭐랑 경쟁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리, 플러스 이온이니까 뭐 마그네슘, 암모니아제 질소 이런 애들이랑 경쟁하겠죠. 어디서 경쟁해요? 배지에서. 여기서 또 역류집적이 나오는 거예요. 배지에 흡수가 안 된 뭐 가리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인이랑 달라붙어 있으면 칼슘 흡수율이 굉장히 억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지의 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첫 번째가 기량작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뭐 또 혹시 온도. 그쵸. 온도가 또 동계생육을 하니까 아무래도 동계생육을 하면은 뭐 칼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잘 흡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또 다른 이유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상부의 발달 상황, 그러니까 지상부가 너무나 우거져 있으면은 칼슘이 노엽으로만 많이 집적이 됩니다. 과일로도 잘 안 가고 오래된 잎으로 너무 많이 집적이 돼요. 별로 필요도 없는 걔네한테는 이미 충분한 칼슘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집적이 되다 보니까 정작 지금 칼슘이 필요한 기간인 과일이나 신엽에 칼슘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번째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거예요. 뭐 증산작용이 돼야 되니까 칼슘은 물건으로만 이동하니까 증산작용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너무 습할 때 뭐 동계 얘기겠네요. 동계에는 또 이제 하우스 측창을 개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측창 개방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온도 다시 어떻게 높일 거예요? 측창 개방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칼슘 갈핍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라고 하면은 칼슘이건 양분이건 공급될 수 있는 소스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근권부, 두 번째는 옆면시비. 근권부로 공급을 하는 거는 배양액 조제해가지고 그냥 흘려주는 거고요. 근데 흘려주는 거에 질산칼슘 이렇게 많이 흘려주는데 더 흘려줘요? 안 된 얘기죠. 질소도 더 들어가게 될 텐데 이건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흘려주고 있는데도 결핍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기량작용, 배지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근권부로 더 흘리더라도 사실 흡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연면시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칼슘 연면시비는 하셔야 되고요. 칼슘 연면시비를 그러면 언제 얼만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육묘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이렇게 먹습니다. 칼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칼륨, 질소 다음에 칼슘 많이 먹고 그 다음 인산 많이 먹고 마그네슘 많이 먹는다. 이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육묘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육묘기거든요. 품종 두 가지고 이 시기가 육묘하는 시기입니다. 육묘하는 시기 보시면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질소 보실게요. 질소 적당히 먹네. 인산.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산은 질소에 거의 4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거든요. 전체 잡기에서는. 근데 육묘기에 보면은 인산이 거의 질소만큼 들어가요. 인산이 거의 질소에 준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 잡기에 필요한 양이 아니라 육묘기만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가리 보시면은 인산보다도 적게 들어가네요. 이 4개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가리 보시면 인산보다도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칼슘 보실까요? 칼슘 무지하게 들어가네요. 질소만큼 들어가고, 질소보다 많이 들어가고, 질소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고, 질소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칼슘도 거의 질소만큼이거나 질소보다 많게 공급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질산칼슘 많이 써야겠네. 그리고 질소는 좀 줄일 필요가 있으니까 질산칼슘 많이 들어가야겠네. 근데 가리는 뭐 조금 줄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질산 가리는 좀 줄여도 되겠네. 좀 감 잡으시면 되고, 마그네슘이 또 재밌게도 아까 마그네슘은 진짜 조금 들어갔거든요. 20이니까 거의 질소의 7분의 1, 한 15% 수준밖에 안 들어갔는데 육묘기의 마그네슘은 질소의 반, 질소만큼, 질소보다도 많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딸기의 전체 생육기간에는 가리, 질소, 칼슘, 인산, 마그네슘 순으로 딸기의 양분 요구도가 이루어져 있지만 육묘기에는 그게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가리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요. 인산이랑 칼슘이랑 마그네슘의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농가분께서는 이런 비율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거 제가 어쨌건 관행 농가 평균적으로 갖고 온 건데 이런 식으로 타셔가지고 보니까 뭐 질소 12kg, 가리 20kg,
칼슘 15kg, 중요하다고 했던 마그네슘 고작 3kg밖에 사용 안 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육묘기가 영양생장기 처방대로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하시면서 이 씨는 뭐 0.6, 0.7 정도로 조정을 하시니까 육묘기에 맞는 영양 관리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육묘용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왔습니다. 육묘용 프로그램으로 키운 겁니다. 왼쪽 오른쪽 비교하시면 되고 이건 한국에서 진행한 거예요. 왼쪽 뿌리가 훨씬 좋죠. 왼쪽 뿌리가 훨씬 좋아요. 그냥 처방전만 그 양분의 비율만 바꾼 거예요. 그죠? 양분의 비율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륨은 조금 낮추고 마그네슘 높이고 칼슘 높이고 인산 좀 높이고 인산의 흡수율 때문에 뭐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뿌리가. 그래서 뭐 직접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요. 처방전 제가 바꾼데 안 바꾼데 비교하시면은 초장은 한 40% 길어져 있고 잎도 한 3% 증가하고 있고 그 잎의 크기도 한 6% 증가하고 있고 크라운의 굵기는 무려 30% 증가하고 있고 도감부의 굵기가 벌써 지금 6묘기인데도 10mm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뿌리 길이는 거의 90% 증가하고 있고 뿌리의 부피 자체는 한 8%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죠. 뿌리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오면 뭐가 된다? 뿌리에서 아까 제가 육묘기에 꼭 나와야 되는 물질 설명 잠깐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화합분화 때문에 이런 물질이 나와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좋아지면 사이토킨이 아무래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고민하시는 화합분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게 프로그램이에요. 가리 진짜 많이 줄였죠. 가리 많이 줄이고 칼슘 늘렸고 뭐 인산가리 들어가고 얘가 또 들어갑니다. 인산 흡수율 때문에 얘가 또 들어갑니다. 비통에. 요거 사실 육묘기 처방이건 영양생장이건 생식생장기건 원래 원수 분석하신 다음에 처방전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범용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사실 재배 세미나 하러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사짜 같긴 한데 그거 하나하나 원수 분석 하셔가지고 육묘용 처방 받으시는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지하수 레벨은 제가 알고 있으니 그 레벨 안에서는 요 정도 프로그램 운용하셔도 문제 없다.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요거 그냥 한 통만 쓰세요. 한 통만. 20리터 말고 이게 10리터짜리 통이니까 20리터 말고 10리터만 쓰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농가분이 하신 거예요. 조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산 부분. 인산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인산이 잘 나오면 뿌리가 발달하고 뿌리가 발달하면 사이토키닌이 많이 나오고 사이토키닌이 많이 나오면 화합분화가 된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이죠. 이거는 식물의 호르몬은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pH 낮을 때나 높을 때 동계에는 pH를 낮춰야 된다고 했습니까? 높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pH를 좀 낮추셔야 돼요. 부족한 철은 연면시비 하십시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것도 처방전에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요것도 따끈따끈한 논문 갖고 왔습니다. 처방전을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처방전 업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처방전마다 참조한 레퍼런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해 보길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왜 검토를 해야 되냐면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당도랑 산도가 높아진다고 여기 표에서 얘기하고 있고 칼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수확량도 증가하고 경도도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칼륨을 많이 들어가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칼슘이 좀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고 칼슘을 많이 들어가게 만들면 칼륨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쉽지만 그럴 수밖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륨이랑 칼슘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하면 마그네슘 똑같이 기량작용을 하니까 그 친구들의 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뭐 초기에는 칼륨보다는 칼슘이 더 중요할 테니까 아까 육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까 육묘기에는 가리 함량이 조금 더 떨어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뭐 이제 나중에 당도 올릴 때 꽃 피고서 열매 맺고 그럴 때는 칼슘보다는 또 우리가 가리를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걸 관행적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적으로는 요 정도 나온다. 요거는 사진 찍으세요. 빨리 찍으신 다음에 내 처방전이랑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 처방전이랑 비교해 보세요. 육묘기에는 가리 대 칼슘 대 마그네슘의 비율이 미리몰 단위로 3대 4대 1이고 영양생장기에는 4.5 대 3.5 대 1 아무래도 가리가 좀 높아지고 있죠. 생식생장기에는 가리가 더 높아집니다. 6대 4대 1의 비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되게 딸기 처방전에 적합한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신경 써주셔야 하죠.
칼슘 지금 충분하게 공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칼슘 결핍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대표님께서 기량작용이라는 거 아주 다 이렇게 저도 첫 번째로 썼는데 대표님도 이렇게 첫 번째로 쓰셨고, 근데 양이온의 기량작용은 곧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지가 오염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배지에 고정되어 있는 양분들은 대부분 이 친구들이니까요. 이 친구들이 10년 동안 쓰시면서 계속 고정되어 있으니까 질산칼슘을 100kg 탄 다음에 EC 1.0으로 밀어 넣더라도 칼슘 결핍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지의 재사용이 힘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배지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폴리인산 말씀드리고 배지 소독을 말씀드렸던 이유인 거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배지 자체가 재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과잉 질소 공급인데요. 질소가 많이 공급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부가 너무 커지게 되고, 지상부가 커지게 되면은 별로 필요도 없는 노엽 쪽으로 칼슘이 많이 흘러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증산작용이 잘 안 될 때 이런 것들이 칼슘 결핍을 야기하고 팁번이 오게 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팁번이 오면은 어쨌건 근건부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건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배지 자체가 지금 오염이 된 상황이니까, 망가진 상황이니까 연면 시비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럼 연면 시비를 언제 해야 되냐, 얼마만큼의 농도를 해야 되냐 라는 건 너무나 많은 뭐라고 해야 돼, 논문이 아니라 이론들이 있으세요. 농가분들께서 다 너무 제각각이시더라고. 근데 하나 딱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칼슘 많이 주면은 경도 올라가고 수확량도 올라가고 뭐도 좋아지고 그건데, 헥타르 기준으로 1.8kg의 칼슘을 매일 줬고 3일 간격으로 줬고, 시작은 육아기 때부터 줬습니다. 언제까지 줬냐면은 1.8kg이 될 때까지, 3.6kg이 될 때까지, 5.4, 7.2kg이 될 때까지 줬습니다.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디디디 계산해 봤는데, 농협에서 또 판매하는 제품 중에 칼슘 영양제로 또 좋은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스타핏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스타핏. 요거는 저희 회사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7% 칼슘 나와가지고, 얘네 어떤 기준으로 주시면 되냐면 2일 간격으로, 육아기부터 2일 간격으로 한 10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딱 외우고 가자고요. 그냥 논문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몰라요. 딸기 농사 접은 적도, 그냥 논문에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2일 간격으로 10번, 1000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팁번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건데, 팁번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좀 관행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연면시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신경 쓰셔도 좋아요. 팁번이 딱 왔다 그러면 연면시비를 빡 이렇게 하는 거 외에도 질산가리랑 질산 마그네슘은 좀 줄이고 인산가리를 좀 추가하시면 됩니다. 인산가리. 아무래도 팁번이 왔다는 얘기는 질소질이 과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질소질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질소질을 빼기 위해서 인산가리 쓰셔야 되고, 과습도 해결해야 되고 연면시비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어쨌건 저는 칼슘은 연면시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소 연면시비 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가리 연면시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량요소, 특히 철이랑 칼슘의 연면시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실리콘 말씀드렸죠. 사실 논문으로는 검증됐지만 실질적으로 검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작기 기준으로 1000평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200평 기준으로 1리터짜리 4통이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반통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한 통 반, 2통 이렇게 늘려보시면서 한번 실증 재배 실험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세포벽을 건들 수 있는 게 칼슘이랑 실리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화합분화도 설명을 많이 드렸죠. 화합분화는 양분으로 조절할 수는 없고, 굳이 신경 쓸 게 있으면 결국에 질소를 줄여야 하고 인산을 많이 공급을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칼슘도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화합분화를 유도하는 물질 자체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고요. 육묘기의 뿌리를 키우는 거는 인산이랑 칼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산이랑 칼슘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면, 육묘기랑 딸기 전체 생육기랑 비교했을 때 중요도가 많이 달라졌었던 친구들 중에 인산이 있었고, 칼슘이 있었고, 마그네슘,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비율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그네슘은 아무래도 뿌리보다는 잎부분에, 지상부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화합분화를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인산이랑 칼슘 좀 신경을 많이 쓰셔라. 이것도 신경 쓰시기 싫으시면 제가 만들어 온 처방전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는데
요거 오늘 들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안 들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요거 짧게 서머리로 한 5분 정도 떠들고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권부 발달이 굉장히 빈약하죠. 딸기는 몇 %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4%니까 이 씨를 낮추어야 된다. 이 씨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양분들, 특히나 칼슘, 철, 미량요소 이런 친구들은 연면 시비가 필요하겠다. 또한 저희 씨로 재배를 하지만 배지를 계속적으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배지의 불균형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배지 소독 매뉴얼, 제가 8일차 매뉴얼 들었으니까 그거 꼭 적용해 보시고, 거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틀 동안 질산칼슘이 들어가는데 1000배액으로 한 8번에서 10번 정도, 1000리터 100배액 시스템에서는 한 포에서 2포 정도 녹이신 다음에 얘를 8번에서 10번 하루에 이렇게 이틀 동안 하셔가지고 배지를 좀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 놓으시고, 중간중간 작기마다 폴리인산 공급하셔서 염류 집적도를 낮추자 라는 것까지 굉장히 열심히 강조드렸고요. 생육 단계별로 양분 요구도가 많이 차이가 났었죠. 특히나 육묘기랑 전체 생육기랑 차이가 나는 거 이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묘기 처방이 꼭 필요하다. 이 지역은 7월부터라고 알려주셨고, 제자리 육묘하고 런너 받으신 다음에 찝고 자르신 다음에 키우는 그 기간 7월부터 육묘기 처방 꼭 필요하시고, 그리고 뭐 질소 공급은 근권으로 충분합니다. 질소는 연면 시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온 조건에서 생육이 되니까 인산 흡수가 잘 안 된다. 인산 흡수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고, 인산 흡수율이 낮아짐으로 해가지고 염류 집적도 자체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폴리인산 쓰시자. 폴리인산 쓰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잉 칼륨 공급은 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칼륨 대 칼슘 대 마그네슘의 비율도 아예 딱 정해 드렸어요. 그죠? 처방전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동계 pH는 철이 조금 결핍이 나오더라도 pH를 낮추자. 그 대신 철은 연면 시비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온 조건이고 증산이 안 되니까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칼슘도 연면 시비하시자. 뭐 칼슘 연면 시비하시는 패턴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특히나 강조해야 되는 건 육아기 때 10번 정도, 1000배액으로 10번 정도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근데 그거는 그 칼슘제마다 함량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칼슘제는 야라비타 스타핏 기준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함량이 다르니까 제가 계산을 못 해드려요. 그냥 스타핏 쓰시면 돼요.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철은 이제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